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 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험하다고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우려입니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은 1.4%로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 0.1%보다 15배가량 높습니다. 또한 강력범죄의 경우도 비정신장애인 범죄율이 0.3%로 정신장애인 범죄율 0.05%에 비해 6배가량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언론에 부각됐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중단에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기록과 범죄 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활동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주최하고 미랄천사와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폐성 장애 특성상 문제 행동이 있을 때 활동 지원사들마저 이를 기피한다며 직계가족이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미랄천사 남기철 이사장이 직계가족 허용 요구가 담긴 10,000명의 서명을 신상진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노인 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1인당 평균 수명 또한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중요해졌습니다. 젊은이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백미란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탄 채로 커피를 살 수 있는 서울 영등포의 한 커피 전문점. 초록색 형광 조끼를 입은 노인들이 빨간 안내봉을 흔들며 들어오는 차량을 안내합니다. 정부와 커피 전문점이 업무 협약을 맺고 노인들을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로 고용한 겁니다.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이 먹은 만큼 젊은이들 못지않는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건강한 노인들이 스스로 벌 수 있는 일자리 사정은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2000년에는 65살 노인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16년이었지만 2017년에는 21년으로 늘어난 데다 향후 15년간 매년 80만 명 이상이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빈곤 탈출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일자리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노인 대상 전문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노인들을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전국 다문화 인구는 200만 명에 달하고 그중 25%는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부모들 대신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 공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해마다 약 2,000명의 어린이가 도움받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김하영 씨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1년째 한글을 가르쳐주는 학습지 선생님입니다. 지붕을 만들었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엄마를 대신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국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르치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선생님 와서 가르치는 게 이제 애기도 공부 많이 늘었어요.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다문화 가정에 방문 학습지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전문업체 교사들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 눈높이에 맞게 1대1로 함께 한글 공부를 합니다. 교육열이 있어도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못한 다문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또 자녀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기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 수는 약 5만 3천여 명으로 전국의 4분의 1 수준. 경기도는 이 사업으로 해마다 2천여 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이달까지 시군 홈페이지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4월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기업이 청정 연료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파주시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업체입니다. 보일러 가동률이 높은 이곳은 하루에 쓰는 벙커CO 양이 1,000리터를 넘었습니다.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이 심해 지난해 청정연료인 액화 석유가스로 바꾼 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벙커CO 냄새나 경유 냄새나 이런 것들이 저희 후각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없어진,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대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감소됐고. 경기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북부 지역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 연료 전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벙커CO나 고형 연료 보일러 대신 LPG 등의 청정 연료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 파주와 남양주, 양주, 포천 등에 위치한 도내 13개 사업장이 총 6억 5천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해봤더니 먼지와 황산화물, 질산화물 등이 평균 81%가량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연료비 부담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사업을 확대해 올해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59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경기 북부 지역 모든 영세 사업장에서 청정 연료 보일러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세종시가 장애인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들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인데요. 보도에 윤성은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25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세종시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지상 3층에 연면적 4,946제곱미터, 약 1,500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수영장, 실내체육관, 체력 측정실, 운동 처방실 등 다목적 체육시설이 설치되며 야외에는 인접된 수변공원과 연계한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시설들이 좀 좁고 또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규모도 크게 하고 그 대신 이용을 할 때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 공간을 비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총 230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관점을 반영하고 건물 입지 결정 및 설계 과정에 무장애 설계 개념을 적용해 건립됩니다.
사실 그동안 세종시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세종시 그 11,000여 명의 장애인들의 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매우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국민체육센터 착공식을 계기로 세종시에 많은 그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장애인용 스포츠 시설이 조성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자원봉사 단체장들이 서로 소통하고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권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 순천대학교에서 자원봉사 단체장들이 단체 간 소통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2019년 상반기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순천 방문의 해 기념참여운동, 미소와 인사운동,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운동인 순천 3대 시민운동 홍보를 시작으로 봉사자 실적 등록, 1365 가입, VMS 연계 방법 설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1365 센터와 VMS는 특히 청소년들이 봉사 실적을 확인하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고 봉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봉사 사업 제도로 생활 속의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봉사 환경 조성과 교육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순천 자원봉사자들 리더자 워크숍 및 간담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봉사자들이 열심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28만인데 7만 정도 자원봉사에 등록돼 있어서 시민의 25%, 근데 25% 7만 명 중에서 한 15,000명 정도 또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또 20%밖에 안 되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소홀히 하고 게을러질까 봐서 가끔 자원봉사자도 정기 점검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건강검진 필요하듯이. 그래서 정기 점검 비슷한 워크숍을 하려고 양향자 인재육성 개발원장님을 초청 강의를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센터 간 다양한 사업,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보 교환을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 단체장들과의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단체장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더욱더 행복한 순천시로 거듭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다가오는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 행사를 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현장에 유채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시는 제74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2일 망마공원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동백과 벚나무 등 총 2,100여 그루를 심었으며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도움을 주는 산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도 갖고 산불 예방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여수시는 나무 한 그루가 흡수하는 미세먼지 양은 연 35.7g으로 47그루를 심을 경우 경유 차량 한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해결해 청정한 공기로 만들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74회 그 식목일 행사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대대적인 식수 활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 2,200여 번의 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좋은 그런 수용 선정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수시에 좀 더 그 곳곳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그 미세먼지의 저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 간 청렴 실천 의지와 청렴한 공직문화 홍보를 위해 각 부서별 대표 청렴 실천 의지 문구를 작성해 나무에 표차를 달아주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은 소중한 산림자원인 숲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행복한 선택으로 앞으로도 쾌적한 녹색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환경복지를 위한 시민이 행복한 숲 여수시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복지TV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복지TV와 지난 22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장애인 맞춤형 자원봉사 정보 제공과 콘텐츠 상호 제공과 양기관 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와 출산 양육 물품인 꿈틀박스를 지원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6개월에서 2세의 유아에게 발생률이 높지만 아직 치료제가 없어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꼭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료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생후 12개월 미만 한부모 미혼모 자녀에게 24만 원 상당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합니다. 꿈틀박스는 유모차와 젖병, 아기띠, 분유 등으로 구성되는 출산 양육 물품으로 출산 6개월 이내 가정에 지원합니다. 꿈틀박스는 시가 지난해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 축하용품과 구성 물품이 겹치지 않도록 했으며 한부모, 미혼모 가정은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 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새로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에서 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 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용요금은 중형택시요금에 추가 요금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과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장애 마라토너가 안내견 3마리와 함께 뉴욕 하프 마라톤 경기에서는 처음으로 코스를 완주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토머스 페넥은 가이드견 웨슬리와 와플 그리고 거스와 함께 현지 시간 지난 17일 뉴욕 시내에서 열린 경기에서 완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미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비영리 안내견 공인학교 가이딩 아이스 포 더 블라인드 최고 경영자인 그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종 안내견들과 13.1마일의 하프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첫 인물이 됐습니다. 마라톤을 사랑한다는 페넥은 20대 초 시력을 잃었지만 안내견 덕분에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 왔습니다. 그는 유대감이 정말 중요하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내견들과 여러 달 동안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일은 세계 곳곳이 희망의 파란불로 물드는 세계 자폐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라이트 잇 업 블루 캠페인에 참여해 롯데월드타워나 서울시청 등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폐인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